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이혼을 할 때 가장 변호사님한테 많이 상담받는 내용이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극렬하게 어느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어느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고 이미 이혼에 대한 의사는 거의 합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산분할이라는 거는 이혼한 부부, 이혼하는 그 부부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 대해서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우리 민법에 이제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이 경우에 다 인정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에는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보통은 이제 협의이혼, 예를 들면 협의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인준을 받든 아니면 별도의 합의서를 쓰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게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서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경우에는 이혼만 먼저 해놓고 나중에 별도로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 이혼의 경우는 통상 이혼 청구에 병합해서 위자료, 친권, 양육권, 지전,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 사실 찾기는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혼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이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 청구할 때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 신고일,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 그 2년의 기간이 도과하면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청구 취지를 쓸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 취지 쓸 때 가집행을 해달라는 청구 취지를 쓰면 잘못된 거고,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연 12% 청구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법정 이자가 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쟁점으로는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항상 판사님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재산분할표, 재산분할 목록표, 재산분할 목록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공고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재산, 피고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재산, 이걸 쫙 모은 다음에 원피고 공동재산을 탁 특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여도를 나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 작성하는 방법도 꼭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정말 질문 많아요. 요즘에 부동산 어때요? 자고 일어나면은 돈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15년 7월부터 이미 별거를 해요. 두 사람 같이 안 살고 실질적인 이혼 상태입니다. 근데 협의이혼도 안 되고 재판도 누가 먼저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5년이 지난 뭐 2020년 7월에 만약에 소송을 건다고 해봐요. 그럼 2015년에 뭐 3억이던 아파트가 2020년에는 7억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이 아파트의 금액을 얼마를 기준으로 잡아서 재산분할을 할 건가? 그게 어려운 말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에요. 중요합니다. 원칙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예요. 여기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거는 1심, 2심 재판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오래전에 이미 파탄이 돼서 별거한 종국적인 사정이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당사자 누가 관여할 수 없는 사정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올랐다. 그런 거는 판사님이 감안을 하셔서 이제 파탄시, 그러니까 별거시로 회귀해서 그 기준을 대상을 시가를 잡기도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원칙은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1심, 2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시가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유재산이라는 게 있죠. 특유재산. 특유재산은 혼인 전에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우리가 특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특유재산은 법에는 이거는 특유재산 말 그대로 그 사람 고유재산이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 재판 실무상 특유재산도 80%, 90% 이상은 재산분할 대상에 넣고 대신 기여도에서 감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남편 한쪽이 아버지가 엄청 잘 산 거야. 상속으로 해가지고 막 1000억대 부동산을 받았다. 그런 경우 같이 이거는 부부 공동의 어떤 실질하고 너무나 무관한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 그 재산 목록에서 빠집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은 손에 꼽아요. 대부분은 이제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그 취득이나 유지에 기여했다거나 그런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제 집을 10년 전에 아파트를 서울에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20평짜리 아파트를 자기가 젊었을 때 번 돈에 자기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에 합쳐서 담보대출도 없이 딱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와이프랑 같이 10년 넘게 살면서 애도 뭐 2명 낳아서 키웠어요.
근데 10년 넘게 살다가 12년, 13년 결혼 생활 하다가 13년 차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남편의 경우는 그 아파트가 특유재산에 확정하겠죠. 혼인 전에 이미 4명이었고, 혼인 전 4명이었고, 혼인 중에도 한 번도 4명이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100% 다 나의 기여다. 다 내 돈이다. 10억 다 내 돈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는 남편의 돈이겠지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내가 가사 노동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여러 가지 제공을 한 게 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것이 있다고 봐서 특유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에 대상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몇천억대, 몇백억대 부동산을 갑자기 상속으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아닌 통상적인 재산 형성이라면 사실상 혼인 기간이 3년, 4년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재산분할 소송하는 데 있어서 특유 재산에 관한 주장은 실무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재산분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설명은 다음에 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